형, 이거 빨리 사인하자. 오늘 다 정리하고 가.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던진 건 할아버지 제삿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오른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딱 한 번, 아주 짧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손을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서류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경기도 땅의 지분을 3등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3분의 1, 막내 작은아버지 3분의 1, 아버지 3분의 1. 법무사 도장까지 이미 찍혀 있었고 두 분의 서명도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만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막내 작은아버지는 빈 찻잔을 손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는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서도 안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닫혔어요. 형, 얼른. 작은아버지가 재촉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건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체념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건지. 오늘은 좀 어렵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이고, 형.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야? 아버지가 남기신 거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좀 더 생각해 볼게. 또 그 소리야. 생각을 해도 뭘 생각해? 삼형제가 똑같이 받으면 공평한 거지. 저는 그때 끼어들고 싶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작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도 말을 못 걸었고요.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가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날 이야기를 드리자 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네. 어머니가 잠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게 더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날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게 가슴속에 걸려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그날 밤까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의 이른 봄이었어요. 80평생을 큰 병 없이 사셨는데 어느 날 아침 그냥 눈을 못 여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 어색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래 서로를 안 보고 살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네 사촌형이 제 앞에 서 있는데 어릴 때 기억밖에 없으니 낯선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밥을 먹고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서야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낡은 단독주택 하나,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 한 필지. 주택은 할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됐고 땅이 문제였어요. 그 땅은 원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밭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땅에 특별히 손을 대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냥 가끔 가보시고 잡초가 자라면 뽑으시고 그 정도였어요. 저도 어릴 때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냥 풀밭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느낌은 전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 쪽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일대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그냥 오래된 땅 한 조각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되는 땅이 된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오셨어요. 가족들이 모인 밥상 앞에서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지금 감정가로 사. 억 넘는데. 개발 계획 확정되면 더 올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4억이라는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모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셨고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끼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표정이 없으셨어요. 그냥 밥을 드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작은아버지 주도로 땅 정리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견을 나누는 자리처럼 시작됐어요. 작은아버지가 아버지가 남기신 건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고 막내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그냥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두 분이 합의를 끝낸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통보하러 온 것 같은. 형은 어때? 이해 없지? 막내 작은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으셨어요. 당연히 응, 할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으로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뭘 생각해?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한 거잖아. 뭐가 복잡해? 그냥 좀 더. 그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작은아버지는 더 밀어붙이다가 결국 그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그 다음을 작은아버지는 아주 빠르게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문 앞을 지나다가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그냥 그 앞에 서서 잠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눈 밑에 그늘이 진 걸 봤어요. 밥도 반도 안 드셨고 뭔가를 자꾸 혼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계셨을지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조용하고 더 긴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겠죠. 두 번째 모임이 잡혔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직접 물었어요. 아버지,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느껴져요. 뭔가 말씀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한참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할아버지한테 드린 돈이 있었어. 얼마요? 그때 1,500이었는데 그 돈으로 그 땅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500만 원. 1990년대 초반에 1,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몇 배는 됩니다. 그 돈을 아버지가 드렸는데 땅은 할아버지 명의로 됐고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 땅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아버지는 그 말 끝을 흐리셨어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지 말해봤자 싸움만 커진다는 건지 저는 그 뒤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모르겠어. 통장 기록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3등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뭔가를 오래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날, 작은아버지는 법무사를 직접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분이 테이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버지 자리 앞에만 서류가 열려 있었습니다. 사인을 기다리는 서류가요. 작은아버지가 빠릿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끝내자. 자꾸 미루면 취득세도 더 나오고 이것저것 복잡해져. 법무사 선생님도 오늘 시간 내주셨으니까. 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보셨어요. 법무사 분을 보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은? 형,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뭘 더 생각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무사 분이 눈치를 보며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형이 원래 이래요. 어릴 때부터. 뭘 말을 안 해. 속에 뭔 생각이 있어도 꺼내질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답답해 하셨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느끼셨을 거예요. 평생 말 안 한다는 소리를 들어오셨던 분이 지금 또 같은 소리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뭔가를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침묵하고 계신 건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어요. 작은아버지, 잠깐만요. 넌 왜 끼어들어?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오늘 서명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아버지가 그 땅 매입 자금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잠깐 저를 보시다가 아버지를 보셨어요.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그 시선을 받으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테이블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없으면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요. 그리고 법무사 분을 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잡죠. 모임은 그날도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증거를 찾겠다고. 할머니 댁에 혼자 갔던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할머니한테 통장 기록이 어딨는지 여쭤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채 묻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당 창고 있잖아. 거기 낡은 서랍장에 뭔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거기 뭘 넣어두셨는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한번 들어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창고로 갔어요. 창고 문은 오랫동안 안 열었는지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들, 녹슨 물통, 군데군데 색이 바랜 고무대야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도 없고 전등 하나로 버티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구석에 키 낮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이 군데군데 부서져 있고 손잡이 하나는 아예 없어진 낡은 서랍장이었어요. 맨 위 칸, 중간 칸은 별게 없었어요.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 신문지로 꼼꼼하게 쌓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A사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는데 겉면에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손에 들었을 때 딱 느껴지는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담고 있다는 느낌이요.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는데 제가 봉투를 내밀자 그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할아버지 창고 서랍장에서요. 아버지가 봉투를 받아 드셨습니다. 한참을 그냥 들고만 계셨어요. 열지도 않고요. 그냥 그 봉투의 무게를 느끼시는 것처럼요. 그러다 천천히 봉투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들, 도장이 여러 개 찍힌 문서, 그리고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 아버지는 그 편지를 먼저 펼치셨어요. 오래된 볼펜 글씨였는데 흔들리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체였어요. 저는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 땅은 내 큰아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산 것이다. 1990년 내가 허리가 나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큰아들이 자기 통장을 털어서 돈을 주었다. 그 돈 1,500만 원으로 이 땅을 샀다. 훗날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해 여기 기록해둔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3번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인 돈으로 산 땅이구나. 그게 이 땅이구나. 그러면 이 땅은... 아버지는 편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눈을 감고 계셨어요. 눈꼬리가 약간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눈을 여셨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구나.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봉투 안을 더 살펴봤어요. 땅 매매 계약서 사본이 있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 2장도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이 선명했어요. 1990년 날짜, 금액은 1,500만 원, 수신인은 할아버지 성함. 이게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그날 밤, 저는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오래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30 초반에 경기도 쪽에서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일을 완전히 못하게 되셨대요. 오랫동안 막노동을 하셨던 분이라 허리가 버텨주지 못하셨다고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셨는데 땅이라도 하나 있어야 노후의 나라에 손 안 벌린다고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고 당시 공장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던 돈을 전부 드렸다고 했어요. 어머니 눈이 빨개지셨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그 돈 들이고 나서 우리 신혼 첫 해에 얼마나 쪼들렸는지. 밥을 굶은 날도 있었어. 겨울에 보일러를 못 켠 적도 있었고. 그냥 이불 속에서 둘이 떨었어.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어머니는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그때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겉으로는 티 안 냈어. 아버지가 이미 드렸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같이 버텼지. 공장도 그 이후로 몇 달은 어떻게 굴러간 건지 모를 정도였어.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의 밥을 굶으면서도 괜찮다고 하셨던 분.
그 돈으로 마련된 땅이 수십 년 뒤에 작은아버지한테, 막내, 작은아버지한테 3등분 돼서 넘어가려는 걸 눈앞에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못 하셨던 아버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말씀하셔야 해요. 증거도 있고, 할아버지 편지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신 채로 저를 보셨어요. 가족끼리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신혼 때 밥 굶으셨던 거 저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드린 돈인데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3분의 1만 받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오래 저를 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가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떨어진 고개 같았어요. 토요일,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번엔 아이의 공증 서류까지 다 준비해 오셨어요. 공증 사무소 직원분도 대기 중이셨고요. 테이블 위에 서류 3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이미 작은아버지와 막내 작은아버지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만 비어 있었어요. 빠릿하게 와서 마무리 짓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방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계셨는데 가만히 보면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끝내자. 사인만 하면 돼. 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 작은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그게 뭐야? 아버지는 대답 없이 봉투를 여셨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올려놓으셨어요. 할아버지 편지, 땅 매매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이 선명한 통장 사본 2장.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작은아버지가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읽으셨습니다. 1줄, 2줄, 3줄. 읽는 동안 표정이 달라졌어요. 굳어졌다가 뭔가를 부정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통장 사본을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봤어요. 금액을 봤어요. 수신인 이름을 봤어요. 작은아버지가 통장 사본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한참 들고 계셨어요. 그 숫자들을 읽고 또 읽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몰랐던 건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3등분이 당연하다고 믿으셨던 건지. 이게 진짜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응. 왜 이걸 지금 꺼내? 저는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왜 지금 꺼내냐고요. 그 전에 꺼낼 기회가 있었을 때 매번 말해봤자라며 삼키셨던 거잖아요. 아버지는 화를 안 내셨어요.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제가 평생 본 아버지 눈빛 중 가장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야 꺼낼 수 있어서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공증 직원분은 자리에서 살짝 물러나셨고요. 작은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때 방 구석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방 안가득 울리는 목소리로요. 나도 알고 있었어. 모두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첫째가 그 돈을 드렸다는 거. 할아버지가 나한테만 말해놓으셨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첫째가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고. 그냥 조용히 해드리는 거라고. 작은아버지가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됐어. 이미 다 나왔는데 뭘? 내영이 그때 신혼살림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까지 그 돈을 드렸어. 그 사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해야겠다 싶어서.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침묵이었어요. 아까는 당황의 침묵이었다면 이번엔 뭔가 무너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오랫동안 테이블 위 서류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그 옆모습이 저는 처음 봤어요. 항상 당당하고 빠릿빠릿하시던 분이 그냥 늙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늙어 보였어요. 공증 직원분은 조용히 서류를 챙기셨고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아버지 옆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붉은빛이 됐다가 초록빛이 됐다가 했어요. 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었어요. 아까 작은아버지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건지.
반쯤 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대셨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어깨가 조금 흔들리셨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참으셨던 분이 그제야 조금 내려놓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차 창밖으로 가끔 다른 차들이 지나갔고 멀리서 신호등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그 상태로 한동안 그냥 계셨어요. 저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다시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오는 내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 돈 얘기를 왜 안 하셨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말하는 게 무서우셨던 게 아니었어요. 말하면 그게 부탁이 되니까, 달라는 말이 되니까.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드렸고 그냥 그걸로 끝내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그 밤을 넘기고 며칠이 지나도 그 차 안에서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시고 어깨를 떨던 아버지가요. 살면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사업이 힘들었던 시절에도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기보다는 흔들리는 걸 아무도 못 보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딱 그날 저 앞에서 무너지셨어요. 저한테만 보여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셨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였을 것 같기도 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받으셨나 봐요. 결론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였대요. 할아버지의 자필 편지와 당시의 이체 내역이 함께 있을 경우 자금 출처가 아버지임을 입증하는 게 법적으로도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요. 단순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고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요? 괜찮다고 하셨대. 또 그 말이었어요. 괜찮다고. 평생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작은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더라.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 화는 안 나셨어요? 화는 뭘. 몰랐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아버지다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몰랐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단번에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화가 없으신 게 아니라 화를 오래 붙들지 않으시는 분. 그 차이가 아버지를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든 것 같았어요. 작은아버지도 몰랐던 거겠죠. 아버지가 그 돈을 드렸다는 걸. 그 시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3등분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요. 저는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땅 문제는 결국 가족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버지 자금 출처가 서류로 확인되면서 작은아버지와 막내 작은아버지도 법정까지 가는 건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결국 아버지 몫이 더 크게 인정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는 소정의 적리금을 나누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가족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명절에 다 모여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번 괜찮다는 말은 달랐어요.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놓아버리신 것 같은 괜찮다였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며칠 뒤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할머니 방에는 오래된 화장대가 있고 그 위에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5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작고 까만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얼굴이랑 같은 얼굴인데 그 웃음이 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진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애가 어릴 때 제일 속을 태웠거든. 뭘 말을 안 해. 싫어도 싫다고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하고 작은아버지는 바로바로 표현하는데 이 애는 그냥 다 혼자 삼켰어.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애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커서는 제일 많이 챙겼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알아야 고맙다고라도 할 텐데.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어요. 그때 그 돈 이야기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말해놨어. 근데 첫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야. 동생들한테도 그냥 조용히 도와드리는 거라고. 드러내면 서로 불편하다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할머니가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동안 말할 수가 없었지. 첫째가 싫다는데. 근데 이번엔 달랐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도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 다 있는 동안 말해야 할 것 같았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잘해라. 받아본 게 없어서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고맙다는 말도 잘 못 받아. 내가 자주 해줘야 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요? 이렇게 오래 혼자 알고 계셨던 거 힘드셨겠다. 할머니가 잠깐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첫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으면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살 때가 있고 그냥 알면 된다 싶을 때가 있어. 나는 그냥 알고 있었어. 그게 충분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혀서 오래 나오질 않았어요. 받아본 게 없어서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돈을 드릴 때 말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돌려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었어. 알아요. 그냥 아버지가 뭔가 가지고 계셨으면 했어.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땅이라도 있으면 마지막에 뭔가 남은 사람처럼 느끼실 것 같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더라고. 좋은 일 했다는 게 알려지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복잡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꺼내지 않으셨던 거고 작은아버지가 3등분 하자고 했을 때도 바로 거절을 못 하셨던 거예요.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그 봉투를 찾고 싶지 않으셨다는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셨어도 혼자서는 못 하셨을 거라는 걸. 왜냐면 그걸 꺼내는 건 결국 받겠다는 말이고 아버지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응? 드러나도 돼요.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알려져도 부끄러울 것 하나 없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고개가 너무 천천히 움직였는데 저는 그 안에서 수십 년이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러 가셨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아버지 뒷모습을 봤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버지가 콧노래를 아주 조금 흥얼거리셨어요. 아주 작게, 본인도 모르실 만큼 작게. 그게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괜찮아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집이 특별하거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제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그 봉투를 창고 깊숙이 넣어두셨을 때 무슨 마음이셨을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꺼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은 지금도 우리 집 서랍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이후 처음으로 다 같이 명절을 보냈을 때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막내 작은아버지는 조용히 음식만 드셨습니다. 사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건 알지만 묻지는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상석에 앉아서 말씀 없이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면서 가끔 할머니 쪽을 봤어요. 할머니가 아버지 시선을 받으시면 짧게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밥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눈 맞춤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제는 드러났고 그래도 여기 다 같이 앉아있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그게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증거니까요.
말하지 않고 버텨온 날들의 증거. 혼자 감당하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그 수많은 밤들의 증거.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는 걸 속으로 믿으며 살아온 마음의 증거. 저는 그 통장 사본을 꺼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1990년도의 글씨체로 찍힌 숫자들, 색이 바랜 도장, 가장자리가 살짝 헤어진 종이. 이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종이만 봐서는 알 수 없겠죠. 그냥 낡은 영수증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종이가 뭔지 알아요. 신혼의 밥을 굶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요. 그 통장 사본 옆에 요즘 저는 제가 쓴 편지 한 장을 같이 넣어뒀습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 줄이에요. 아버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처럼 조용히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찾아와 주세요.